안녕하세요. 펄진 책방의 책방지기 펄진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의 세대를 뛰어넘는 이야기꾼 박완서 작가님의 산문집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를 가지고 왔습니다. 총 3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는 내 생애의 밑줄, 2부는 책들의 오솔길, 3부는 그리움을 위하여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출판사는 현대문학입니다. 등단 40년 동안 세대를 뛰어넘는 시대의 이야기꾼의 2010년 최신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탁의 1년 전의 작품이셨네요. 띠지에는 선생님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박완서 작가님은 쓰는 일이 어려울 때마다 엄습하는 자폐 유혹으로부터 그녀를 구한 것이 그녀가 사는 세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주 사소한 검부락지 같은 삶의 이야기부터 묵직한 이야기까지 260여 페이지에 빼곡히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식사의 기쁨, 누군가를 기다리는 밥상, 내 생애의 밑줄 이렇게 3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박완서 산문집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문학동네. 식사의 기쁨. 어느 호텔 화장실에서였다. 안에서 일을 보다가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푹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들어올 때 세면대에서 나란히 서서 손을 씻던 여자들의 뒷모습을 본 것 같은데 그들은 아마도 모녀간이었나 보다. 나이 든 목소리가 말했다. 글쎄, 그 개 같은 년이 오랜만에 저희 집에 간 시어미한테 햇반인지 뭔지 슈퍼에서 파는 상자밥을 내놓지 뭐냐? 젊은 목소리가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엄마, 다신 그 집에 가지 말라니까. 저런 철없는 것이 있나. 말리는 시누이도 얄밉다지만 말리는 척도 안 하고 부추기기부터 하는 시누이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엄마는 충분히 위로받았나 보다. 두 사람의 대화가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낮고 오순도순해졌다. 내가 웃음을 참지 못했던 것은 개 같은 년이라는 독특한 발음 때문이었다. 개도 아니고 개애였다. 그 발음이 어찌나 걸쭉하고 길게 하는지 그 엄마의 분노와 섭섭함, 모멸감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나도 툭하면 햇반을 즐겨 먹는 편이고 공장에서 생산한 밥이 집밥 못지않게 맛있고 때깔은 더 좋은 것에 감탄까지 할 적도 있다. 그 집 며느리도 밥을 새로 짓자니 시간도 걸리고 자기 솜씨가 공장밥보다 못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 해서 공장밥을 내놓았을 텐데 그게 그렇게 노여워할 일일까? 그렇게 며느리 편에 서서 이해가 되면서도 실은 그 어머니한테 더 동정 비슷한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하고 동시대일 뿐 아니라 비슷한 문화를 공유한 사람끼리의 동질감 같은 거였다. 그들 모녀의 얼굴을 봐두고 싶었지만 내가 볼 일을 끝내고 나왔을 때 그들은 거기 없었다. 부잣집 응접실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말쑥하고 화사한 호텔 화장실을 개 같은 년이라는 원색적인 욕이 적당히 휘젓고 간 것 같아 다시 한번 비죽비죽 실없는 웃음을 흘렸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만 손수 지은 더운 밥 한 그릇이
손님에 대한 환대, 공경, 우정, 친밀감 등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온갖 것을 다 얹어줄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시절이었다. 그때는 요새 세상과는 될 것도 아니게 먹을 것이 귀하고 모든 여건이 척박한 때였지만 행복한 시절이기도 했다.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는 부랴부랴 더운 밥을 지어서 대접하는 건 기본이고 끼니 때 온 손님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된다는 것도 밥을 주식으로 하니까 가능한 미덕이었다. 식구 수에 맞춰서 빠듯하게 지은 밥에서 한 숟갈씩 덜어내어 감쪽같이 밥 한 그릇을 더 만들던 우리 엄마들의 십시일반의 솜씨는 가히예술이었다. 그렇다면 한두 사람분의 쌀에다 물을 듬뿍 붓고 우거지와 온갖 푸성개를 쳐넣어 10사람도 먹일 수 있도록 늘리는 솜씨는 요술이 아니었을까. 요술이라도 부려 군식구를 포함한 밥상머리 여러 입들이 고루 배부르게 나눠 먹는 없는 사람끼리의 법도가 없었다면 전란과 전후의 보릿고개를 더불어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때 엄마들이 무진장 물을 탄 죽을 먹고도 만족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 한 그릇에는 영양가 이상의 것이 담겨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내가 손수 만든 반찬에는 내 손맛이 스며있다고 믿는 것처럼 손수 지은 끼니에는 탄수화물 이상의 것을 담아낼 수 있다고 믿는 게 쌀자루를 틀어준 엄마들의 소박한 생각이었다. 화장실에서 들은 나이든 목소리의 주인공도 아마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나와 동년배였을 것이다. 우리 연배들의 식성 중에서도 나는 좀 더 촌스러운 편이었다. 패스트푸드나 서양 요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우리식에다 서양식을 뒤섞은 국적불명의 요리는 혐오까지 하는 편이다. 자연히 손자들하고는 식성이 잘 안 맞는다. 그래도 나는 그 아이들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격려해주고 싶을 때나 까칠하고 의기소침해 보여 위로해주고 싶을 때는 불현듯 밥을 먹이고 싶어진다. 나는 밥을 무지 좋아하는 것 같다. 특히 내가 지은 밥에는 자부심 같은 것까지 가지고 있다.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예고 없이 잠깐 들렸을 때도 보온밥통 속 밥을 먹이기는 해도 햇반은 안 먹이게 된다. 찬밥이라도 내가 지은 밥을 먹여야 뼈가 되고 살이 될 것 같은 믿음은 근거는 없지만 자신에게는 위로와 보람이 된다. 개 같은 년을 부르짖는 여자와 나는 같은 족속이다. 우리의 어두운 지난 날을 불꽃처럼 살다간 혁명가가 있어 어느 야반 집에 남은 아녀자들의 가난한 주머니를 털러 잠깐 들렸다가 사라졌다고 치자. 젊은 아내에게 남은 아쉬움은 못다한 입맞춤이겠으나 그 어미에게는 미처 못 먹인 더운 밥이 될 것이다. 미처 못 먹인 밥은 찬밥도 더운 밥이 되는 법이다. 이 나이에 아직도 극진히 공대해야 할 웃어른이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환대하고 싶은 사람, 우위를 표하고 싶은 사람까지 주위에 없는 건 아니다. 그런 사람한테도 밥 한 번 같이 먹자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잘하는 편이다. 그때 밥은 식당 밥도 햇반도 아니고 집밥이다. 평소에 흉어물 없이 무심하게 대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착하고 불쌍해 보일 때가 있다. 위로해주고 싶어서 한다는 소리도 집에서 밥 한 번 같이 먹자는 소리다. 마음에 남는 친절한 대접을 받고 나서 답례로 하는 소리도 같은 소리이다. 나는 아마도 밥을 여린 마음, 다친 마음 등 마음에는 무조건 잘 듣는
만병통치약쯤으로 아나보다. 그러나 그런 격식 차리지 않는 나의 초대에 선뜻 응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빈말로 알아듣거나 정말로 알아들었다고 해도 거북한 듯 비껴간다. 초대라면 의뢰의 진수성찬을 연상하고 부담 주기 싫어서 했을 것이다. 하긴 누가 나한테 집밥을 먹으러 오라고 초대해도 그렇게 비켜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요즘 세상에 자기네 먹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더 놓는 초대일 리는 없으니까. 그래도 말로라도 그런 초대를 받으면 기쁠 것 같다. 내가 믿는 집밥의 효능을 믿어주는 건 그래도 피부치밖에 없는 것 같다. 따로 사는 손자가 오늘 할머니한테 가서 저녁 먹고 싶다고 전화를 걸어올 때가 가끔 있다. 하는 일이 피곤한가? 뭐가 뜻대로 안 되나? 녀석의 목소리가 지친 듯 가라앉아 있다. 그럴 때 나는 막 신이 난다. 마치 내가 지은 더운 밥 한 그릇이 녀석에게 새로운 기라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가슴이 설레고 으스대고 싶어지기까지 한다. 내가 생각해도 정말 못 말리는 늙은이다. 성경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대목은 예수가 당시 사람들을 신분에 상관없이 당신 식탁에 초대했다는 기록이다.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손님은 거지나 병신, 세리, 창녀들로 당시 계급사회에서는 최하층의 불가촉 천민들이었다. 가난하지는 않지만 감히 예수를 초대할 엄두도 낼 수 없는 죄인 신부인 세리 삭개오에게는 예수께서 자청하여 오늘은 너희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신다. 초대할 집도 대접할 끼니도 없는 거지나 불황자들은 자기가 초대받은 식탁에 같이 초대하고 삭개오처럼 돈은 있으되 소외당한 이에게는 당신을 초대하도록 유도하신다. 그들 죄인과 소외계층은 예수님과 한 식탁에 앉아 동등한 대접을 받음으로써 위로와 용서의 은총을 받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죄인과 가난뱅이를 용서하고 위로하는 방법은 바로 식탁을 같이 하는 거였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는 정말 그랬을까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편이다. 그러나 가장 천한 신분의 죄인들과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가 되어 우위를 다졌다는 기록은 4대 복음서에 공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니 아마 실화일 것이다. 실화일 터인데도 너무 아름다워 꼭 꾸민 이야기 소설처럼 읽힌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소설 같다고 폄하하는 소리를 자주 듣지만 나는 내가 소설가여서인지 꼭 정말 있었던 일 같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일처럼 진실한데 아름답기까지 한 이야기를 소설 같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레이몬드 카버라는 미국 작가의 단편집 대성당을 읽었다. 레이몬드 카버라는 작가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미국의 다른 현대 작가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거의 없다. 아무런 선입견이나 읽었다고 말하고 싶은 허영심 없이도 술술 잘 익혔다. 직업이 있거나 없거나 먹고 살 걱정은 없는 잘 사는 나라에서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인간관계가 어쩌면 저렇게 끈적끈적하지 않고 맨송맨송한지 요새 젊은이들이 지향하는 쿨하기가 혹시 저런 건지 생각을 굴려보게 되었다. 헤어져도 관계가 잘 청산되지 않아 낫도가 된 콩처럼 끈끈한 줄로 끌고 다녀야 하는 우리네 인간관계도 지겹지만 저들도 참 재미없게 사는구나 싶은 게 그 소설을 읽는 재미였다.
이 나라에도 이런 리얼리즘 작가가 있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쉬엄쉬엄 읽다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는 단편에 이르러서는 뜻하지 않은 박진감 때문에 숨가쁘게 읽어야 했다. 하워드와 앤 부부에겐 스코티라는 18살 된 아들이 있다. 오늘 월요일이 스코티의 8번째 생일이다. 토요일 저녁 앤은 쇼핑센터에 있는 제과점으로 생일 케이크를 주문하러 간다. 어떤 장식의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는 동안 행복에 겨운 앤은 말이 많아지려고 하지만 빵집 주인은 퉁명스럽다. 그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것, 케이크의 모양, 아이 이름, 전화번호만 받아 적고 앤이 수다 떨 시간을 주지 않는다. 앤은 33살에 그릴 것 없이 행복한 주부이고 내일 모레는 아들의 생일 파티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들떠있지만 빵집 주인에겐 생일 케이크를 주문하는 일은 직업적인 일상일 뿐이다. 생일인 월요일 아침에도 아이는 다른 날처럼 걸어서 학교에 간다. 다른 아이들과 포테이토 칩을 주고받으며 생일 파티에 무슨 선물을 받을지 알아내려고 안달을 한다. 그러나 인도에서 발을 헛디디면서 지나가던 차에 곧바로 치인다. 같이 가던 친구는 울음을 터뜨리고 100피트쯤 더 날아가던 차도 멈춰서서 돌아본다. 아이는 비틀거렸지만 곧 멀쩡히 일어섰고 아이를 친 차도 기어를 놓고 떠나간다. 아이는 울지도 않고 어떤 말도 안 하고 학교에도 안 가고 집으로 돌아온다. 돌아온 아이는 엄마에게 학교 가다 당한 사고를 이야기하고 나서 곧장 소파에 축 늘어지더니 의식을 잃는다. 애는 하워드에게 연락하고 급히 응급실로 싣고 간다. 하워드는 병원으로 가는 차 속에서 여태까지 학벌로나 사회적으로나 탄탄대로를 걸어온 자신과 건강하게 생존해 계신 양친, 걱정 안 끼치고 다들 유복하고 화목하게 사는 형제자매들, 하나같이 잘나가는 대학 동창까지 떠올린다. 아직까지 그에겐 어떤 쓰라린 경험도 없었다는 데 대한 두려움이야말로 앞으로 닥칠 불행에 대한 치명적인 예감인 것을. 스코트가 실려간 병원에서는 수많은 엑스레이 촬영과 검사를 거친 후에 곧 깨어날 거라고,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가벼운 병명을 들이댔지만 아이는 안 깨어난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주치의도 바꿨지만 여전히 큰일 날 병은 아닌데 아이는 안 깨어난다.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의사는 의사일 뿐 부모만은 못하다. 부모가 한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먹는 동안 의사는 음악회에 가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깨끗하고 세련된 옷차림으로 회진을 온다. 의사의 말은 한결같다. 곧 깨어날 겁니다. 아무것도 못 먹고 한잠도 못 잔 부부는 번갈아서 잠깐씩 집에 들른다. 먼저 집에 들른 남편은 이상한 전화를 받는다. 그건 주문한 케이크는 왜 안 찾아가느냐는 전화였지만 케이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딴청을 부린다. 그는 미지의 상대가 스코티란 아들 이름을 입에 올린 것만으로도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언성을 높이고 빵장수는 주문한 빵을 전혀 기억도 못하는 걸 보고 장난질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상한 막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는다. 남편은 공포감에 사로잡힌다. 병원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그 괴한 전화에 대해 얘기했지만 아내 역시 생일 케이크를 주문한 사실에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다음 날 아내가 집에 왔을 때도 새벽 5시에 같은 전화를 받는다. 새벽 5시라니.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히기 쉬운 시간인가. 그러나 밤새 빵을 만들어야 하는 빵 장수는 한참 일할 시간이다. 상대가 사이코나 아이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라고 믿는 엄마는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동안 케이크가 상해서 팔아먹을 것을 단념한 빵 장수는 케이크 소리는 안 하고 스코티를 잊었냐고만 묻는다. 이 못된 새끼야. 서로 소통하지 못한 채 통화는 끊긴다. 아이는 병원에 온 지 사흘 만에 단 한 번 눈을 떠 엄마 아빠를 보는 듯 했으나 다시 감고 영영 숨을 거둔다. 아이가 다시는 숨을 안 쉬게 된 뒤에야 정밀검사 결과가 나와 아이의 병명을 안다. 진작 알았으면 아이를 살릴 수도 있었다고 의사는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만 병원 측의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다. 정확한 진단이 나오기까지 그만한 시간이 걸렸고 아이의 목숨은 그동안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흔히 있는 일이다. 부부가 집에 돌아왔을 때 또 그 전화가 걸려오고 전화 때마다 목소리 뒤에서 들리던 윙윙대는 제빵기계 소리와 생일 케이크를 주문하러 가서 빵 장수에게 아들 이름과 전화번호를 일러준 생각이 나서 그 질 나쁜 장난 전화가 빵 장수로부터였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놈이 이럴 수가. 분기탱천한 애니 남편과 함께 빵집으로 돌진한다. 빵 장수는 사흘이나 되어 맛이 간 케이크를 내놓으면서 거저라도 가져가라고 비꼬고 엄마는 네가 이럴 수가 있냐고 폭언을 퍼붓는다.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옥신각신을 하다가 빵 장수가 비로소 스코티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된다. 본성이 퉁명스러운 빵 장수지만 마음으로부터 잘못을 사과하고 두 사람을 의자에 앉힌 후 안정시키려고 애쓴다. 그는 자기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못된 사람이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오븐에서 갓 구워낸 따뜻한 롤빵을 내놓는다. 애니 마침내 롤빵을 집어먹기 시작하자 더 먹으라고 세상에 있는 롤빵은 다 여기 있다고 말한다. 애는 롤빵을 다 먹고 커피도 마셨다. 갑자기 허기를 느낀 앤에게 그 롤빵은 달콤하고 따뜻했다. 그들이 롤빵을 먹는 동안에도 빵 장수는 사과를 멈추지 않으면서 그 나이까지 아이 없이 보내는 세월이 어떠한지 또 계속해서 같은 일을 하는 게 어떤지를 털어놓는다. 그러나 꽃장수가 아니고 빵장수인 게 사람들이 먹는 것을 만드는 일을 그가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숨기지 않는다. 그에게 빵 냄새는 언제라도 꽃 냄새보다도 더 좋았다. 애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롤빵을 아귀아귀 3개나 더 먹고 빵집 주인이 맛보라고 내놓은 뜯어먹기 힘든 거칠고 검은 빵까지 잘도 삼킨다. 그들은 그 빵집의 온갖 빵을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때까지 먹고도 자리를 뜨지 않고 새벽이 되어 창으로 햇살이 높이 비칠 때까지 빵 장수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난다. 더 할 얘기가 뭐가 있겠는가. 부부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다시 아이를 가질 수도, 안 생기면 안 가질 수도 있겠지만 자식을 잃은 것을 핑계로 여태까지 이어온 부부의 삶을 파탄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정도면 해피엔드인데 나는 가슴이 싸해지면서 눈물이 나려고 했다. 나도 20년 전에 참척을 겪은 일이 있다. 너무 고통스럽거나 끔찍한 기억은 잊게 돼 있다던가. 기억력에 그런 편리한 망각작용 때문인지 그 당시 일이 거의 생각나는 게 없다. 나중에 딸들한테 들은 건데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나는 우리 집 아닌 어딘가에 자리 보전하고 드러누워 있었다고 한다. 장례를 치르고 온 딸들이 엄마가 듣건 말건 위로가 되려고 한 말이 장례식에 아들 친구들이 많이 와서 성대했다고 전했다. 그걸 전해 듣자 내가 눈을 번쩍 뜨더니 그 친구들 뭐 좀 잘 먹여 보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 소리를 듣고 아이들은 아,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엄마는 다시 삶을 이어갈 수도 있겠구나 하고 안도했다는 것이다. 삶이란 존엄한 건지 치사한 건지 이 나이에도 잘 모르겠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밥상이 덜 쓸쓸한 법이지. 문태준 시집 그늘의 발달. 좁다란 뒷마당에도 나무가 몇 그루 서 있다. 서향의 식당 창문을 햇볕과 낮은 담장 밖 골목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가리기 위해 꼭 거기 있어야 할 나무 같아. 이사 올 때도 수종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놔둔 나무들이다. 관상용이라기보다는 블라인드 역할을 해주던 나무 중에는 산수유 나무도 있었다. 이른 봄에 제일 먼저 노란 꽃망울을 터뜨렸다. 노랑은 추위에 강한지 노란 복수초가 눈 속에 피고 난 다음이었다. 집집마다 꽃나무가 많은 동네지만 인근에서 산수유는 우리 집에만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어머, 봄인가 봐 하며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면 나는 그들에게 행복이라도 베푼 것처럼 으쓱해지곤 했다. 제일 먼저 봄 소식을 전해주고 여름에는 무성한 잎으로 창문을 가려주던 나무가 잎을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으면 나는 창문을 브라인드로 가려버린다. 식당이 내 집 밥상이 거리로 나앉은 것 같은 기분이 싫어서이다. 그러던 어느 날 다음과 같은 문태준의 시가 내게로 날아왔다. 새는 날아오네. 산수유 열매 붉은 둘레에 새는 오늘도 날아와 앉네. 덩그러니 붉은 밥 한 그릇만 있는 추운 식탁에 고두밥을 먹느냐. 목을 자주 뒤쪽으로 젖히는 새는. 문태준의 시 새. 산수유 노란 꽃도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알았지만 사람이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나무를 유실수라고 생각한 일이 없으니 얼마나 미안한가. 새가 즐겨 찾는 나무라는 걸 알고부터 나는 창문에 블라인드를 거두고 아침밥상을 차린다. 집에 데리고 있는 대학생 손녀는 거의 아침밥을 안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혼자 먹는 밥상은 쓸쓸하고 덤덤하다. 그래도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은 장기간 복용하고 있는 혈압약 봉지에 아침 식후 30분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단지 약을 먹기 위해 먹는 식사는 처음에는 싫었지만 습관화되니 맛있을 것도 없을 것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다. 문태준의 새에도 그 시집 중에 여러 편 중 아무렇지도 않은 시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은 시가 나의 아무렇지도 않은 시간과 만나서 빛을 발하며 나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든다. 요즘 나의 아침상은 새와의 겸상이다. 산소의 붉은 열매를 찾아 날아오는 새들은 참새과일 듯 싶은 작은 새들이다. 때를 지어 날아오는 새도 있고 혼자 외로이 날아오는 새도 있다. 한 마리도 안 날아오는 날도 많다. 입맛이 없는 날은 새가 날아오길 하염없이 기다릴 적도 있다.
기다릴 사람 없는 밥상보다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밥상이 훨씬 덜 쓸쓸하다. 산수유 붉은 열매를 쪼던 새가 목을 뒤쪽으로 젖히는 순간을 포착하면 나는 진밥을 먹다가도 목이 메어 된장국 한 모금을 떠놓고 목을 뒤로 젖힌다. 그리고 나를 목매게 하는 건 진밥이 아니라 여태까지 살아온 세월의 덮개. 터무니없이 무거운 돌대가리와 누추하고 육중한 몸으로 감히 창공의 자유를 꿈꾼 헛된 욕망이라는 걸 깨닫는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시가 와서 나의 아무렇지도 않은 시간과 만나니 나 같은 속물도 철학을 하게 만든다. 시의 힘이여 위대하도다. 증손자 볼 나이. 난 지금도 엄마가 필요해.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이 나이에 머지않아 증손자 볼 나이에도 지치거나 상처받아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이불 속에서 몸을 태아처럼 작고 불쌍하게 오그리고 엄마, 엄마,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서럽고도 서럽게 엄마를 찾아 훌쩍인다면 누가 믿을까? 우리 엄마는 딸이 손자를 5이나 볼 때까지 장수하셨는데도 그때까지도 이 늙은 딸은 엄마를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불러보지 못했다. 내가 자랄 때만 해도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엄마 대신 어머니로 부르게 하는 게 제대로 된 가정교육이었는데도 우리 엄마는 그러지 않았다. 동무들 중에 자기 엄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아이를 보면 제 엄마는 의붓엄마인가 봐 하고 동정할 정도였다. 엄마는 부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내 시름에 겨워 엄마, 엄마를 연거푸 부르면 끝도 없이 옛날 생각이 나고 이야기가 이야기를 부르면서 마음이 훈훈하게 젖어오면 오그렸던 몸이 펴진다. 이 몸이 얼마나 사랑받은 몸인데 넘치게 사랑받은 기억은 아직도 나에겐 젖줄이다. 신경숙의 장편 엄마를 부탁해도 엄마가 붙은 제목이 반가워 받자마자 읽기 시작해서 마치 잠이 안 오는 밤 엄마를 부르듯이 성마르게 읽다가 이야기에 빠져들면서 우리 엄마와 신경숙의 엄마를 구별 못하게 되었다. 책에 나오는 대로라면 신경숙의 엄마는 1938년도생이니 나보다도 훨씬 어리다. 그런데도 지금 살아계신다면 100세가 넘었을 거고 우리 엄마하고 그의 엄마를 헷갈리고 있었다. 이미 사라져가는 농경시대의 엄마라는 공통점 때문이기도 하고 옛날 엄마 노릇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 엄마도 뒤지에 쌀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반평생을 보냈고 자식들이 밥 먹고 살만해진 후에도 자식들에 대한 안부는 밥으로 시작해서 밥으로 끝났다. 밥은 잘 먹는 게야?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감기가 들었다고? 억지로라도 밥을 챙겨 먹어야 한다. 예로부터 감기는 밥상 밑으로 도망친다고 했어. 애들 도시락 5이나 싸주기 얼마나 힘드냐. 그래도 빵 같은 거 사 먹게 하지 마라. 밥이 보약이다.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엄마의 밥 타령의 앞권은 내 신랑감을 처음 보고 하신 말씀. 제 식구 밥은 안 굶게 생겼더라. 가 아닐까.
옛날 엄마들에게 밥은 곧 생명이요 사랑이었다. 그래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었다. 엄마가 됨으로써 남의 자식도 다시 보게 되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 대한 측은지심이 생겨나고 십시일반의 정신도 우러났을 것이다. 십시일반으로 버텨온 지난 시대를 생각하면 가난까지도 그립다. 실종된 신경숙의 엄마를 줄곧 우리 엄마하고 동일시하고 읽다가 그 엄마가 이 세상 어디선가 마지막 정신을 놓기 전에 남긴 독백. 내 새끼. 엄마가 양팔을 벌리네. 나의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네. 엄마는 웃지 않네. 울지도 않네. 엄마는 알고 있었을까? 나에게도 일평생 엄마가 필요했다는 것을. 이 대목에 이르러 마침내 우리 엄마가 아닌 나하고 하나가 된다. 나야말로 엄마의 도움 없이는 죽지도 못할 것 같은 나약하고 의존적인 인간이니까. 내 생애의 밑줄. 시간만 나면 분주하게 뭔가를 정리하다가 하루해가 갈 때가 많다. 요즘 특히 그렇다. 그 분주함 속에는 쫓기는 것 같은 조급함과 짜증 같은 것이 섞여 있어 이러다가는 신경줄이 끊어지고 말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낄 적도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심심한 시간을 갈망하면서도 그걸 제대로 누리질 못한다. 한가할 때 말고는 외출할 적엔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말끔하게 정돈된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저녁에 잠들 때는 내일 아침에 깨어났을 때 지저분한 집에서 깨어나기 싫어서 또는 혹시 못 깨어났을 때는 남들에게 흉잡히지 않기 위해서 눈에 거슬리는 것들, 늘어놓았던 것을 치우기도 하고 안 보이는 데다가 대강 틀어박기도 한다. 어쨌든 하루를 살고 난 흔적들을 마치 범죄자가 증거인멸하듯이 깨끗이 없애고 나야 개운해서 잠이 잘 온다. 그렇다고 안 보인다고 다는 아닌 것 같다. 골방이나 장롱 속도 꽉 차 있는 게 싫다. 주기적으로 때로는 느닷없이 광이나 장롱 속을 정리해서 불필요한 것을 솎아서 헐렁하게 해놓아야 마음이 편해지고 일을 할 기운도 생긴다. 옷이건 그릇이건 도구건 그것이 거기 있다는 걸 내가 기억할 수 있을 만큼만 갖고 싶지 그 이상은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해버린다. 그 불필요한 것들이 설사 값나가는 물건이라고 해도 쟁여놓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된다. 내 집안에서는 눈에 보이는 공간이건 다락이나 광 속에서 눈에 안 띄는 공간이건 썰렁하게 비워놓고 싶다. 그러고 나면 답답하던 마음이 숨통이 트인다. 내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법일 뿐 욕심 없음과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어있거나 헐렁한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싶은 공간욕도 공간욕이란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간욕도 욕심은 욕심일 것이다. 이런 버릇 때문에 여행 갈 일이라도 생기면 그 준비가 짐을 싸는 일이 아니라 누가 빈집에 들어와 봐도 험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정리를 하는 일이다. 여행 갈 때 비워놓아야 할 것은 냉장고나 세탁기 속까지 포함되니 그 준비 기간이 며칠 걸린다. 정작 여행 가방은 떠나는 날 아침에 내복 위주로 휘딱 아무거나 싼다. 검정 바지 하나로 열흘 이상을 버틴 적도 있으니 짐 싸는 일이 수월할 수밖에 없다. 여행지에서도 그 나라 음식으로 버틸 것과 옷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갈아입기가 모토니
남다른 결벽증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일용품들이 내 머릿속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실에 있어서도 있을 때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 뿐이지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결벽증하고는 다르다. 일주일에 한 번 도우미 아줌마가 오는 날 말고는 걸레질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누워서 방바닥을 바라보면 엷은 먼지위로 발자국이 찍힌 게 보일 적도 있지만 그건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그렇게 게으르고 무신경한 사람이다. 필요한 것들이 제자리에 가지런히 있다는 것은 내가 어디 있다고 믿고 있는 그 자리를 뜻하는 것일 뿐, 보기 좋은 것, 능률적인 것하고는 다르다. 능률면으로는 주방 서랍에 있어야 할 마땅한 것이 욕실 선반에 있다고 해도 내가 욕실 선반으로 기억하고 있는 한 있던 자리에 그냥 놔두는 것이 그것을 필요로 할 때 찾기가 편하다. 그만큼 머리가 융통성을 잃고 굳어졌으니 변화가 두려울 수밖에 없다. 못 쓰게 되지 않는 한 물건을 새로 장만하지 않는 것도 세간을 늘리면 그만큼 머리의 용량도 늘려야 하고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복잡하다 못해 터질 것 같은 느낌은 정신착란의 애감처럼 기분이 나쁜데 기껏 물건에 치여 그런 느낌에 빠지긴 싫다. 이 정도의 기억력이라도 유지하려면 생활 주변부터 단순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은 단지 느낌일 뿐 증명된 과학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권하거나 풍기지 않고 혼자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실은 그걸 지키기도 쉽지는 않다. 특히 책에 있어서 그렇다. 10년 전 이사할 때 책을 왕창 정리했다. 거긴 아파트였고 그 아파트엔 주민들이 읽던 책을 꽂아 놓으면 자연스럽게 돌려볼 수 있는 책장이 지하로 내려가는 층계참에 마련돼 있어 내가 그 작은 도서관에 주 공구번 노력을 해왔다. 내 서가에서 책을 솎아내기가 그만큼 쉬웠던 것이다. 솎아냈다고 해서 알짜배기만 남겼다는 뜻은 아니다. 글 쓸 때 참고해야 할 사전료나 전문 서적을 공동의 서가에 내준 적은 없고 소설이나 수필, 시집 같은 서명이 있는 것은 안 내주었고 소장하고 있다가 때때로 꺼내보고 싶은 책도 함부로 내돌리지 않았다. 그러나 딸들이나 손자들, 책을 좋아하는 친구나 이웃이 빌려달라면 서명이 있는 책이나 애장본이라도 아낌없이 빌려주고 안 돌려줘도 찾지 않는 게 나의 후한 책임심이었다고. 빌려주고 안 돌아오는 책이 다시 보고 싶으면 사보면 된다는 생각이다. 나도 책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니 책임심이 박해서도 안 되지만 좋은 책은 팔아주는 게 동업자끼리의 의리라고 생각한다. 한 달에 평균 너댓 권씩 책을 사고 몇십 권씩을 솎아내건만 책장은 늘 넘친다. 방바닥에 쌓아놓는 건 제목이 일목요연하지 않아서 싫고 어떡하든지 책장에 꽂자니 본의 아니게 침대에 맞춰 발을 자르는 못할 노릇도 책한테 저질렀다. 단독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서재는 아파트보다 별로 넓히지 못했어도 지하에 서고를 하나 마련했다. 비로소 책을 헐렁하게 꽂을 수 있었다. 여기저기에 여유롭게 삐딱하게 서 있는 책을 보니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다. 내가 책이 된 것처럼 숨통이 트였다. 거의 대부분의 책들은 삐딱한 생각을 담고 있으니 삐딱하게 서 있어야 마땅하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책장에 책이 헐렁하고 삐딱하게 서 있으면 꺼내보기도 또 얼마나 편한가. 나는 내 책도 나처럼 공간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같은 동료의식을 느꼈다. 그러나
내 책들에게 이런 행복감을 준 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으로 이사하고 난 후에 지난 10년간은 내가 느끼기에 책 출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와 맞먹지 않았나 싶다. 신인들도 등단한 지 얼마 안 돼 책을 내고 원로들의 전집 출판도 늘어나 기증본 사인본만 해도 주체할 수가 없게 되었다. 다시 서가와 서고가 빈틈없이 되었고 여기저기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자연히 내가 책을 솎아내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겹치는 책을 우선적으로 솎아내는데 오래된 책보다는 근래에 나온 책들을 남겨놓게 된다. 오래된 책은 새로 쓰기거나 활자가 작기 때문에 내보내는 것이니 솎아낸다기보다는 물갈이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읽기 위주이지 소장 위주가 아니다. 옛날 책을 오래 소장하고 있으면 그 중에는 희귀본도 있을 법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옛날 책은 거의 다 일본 책이고 그 정도의 일본 책은 일본 고서점가에 세고 센 걸 봤다. 그렇다고 겹치는 책 중에서 무조건 근래에 조판한 것만을 선호하는 건 아니다. 제목만 보고도 처음 읽었을 때의 행복감이나 감동이 젊은 날 그랬던 것처럼 가슴을 설레게 하는 책은 못 버린다. 책으로 젊은 피를 수혈할 수 있다고 믿는 한 나는 늙지 않을 것이다. 나로서는 책을 대접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고 믿고 있지만 워낙 쏟아져 나오는 출판물의 양이 많다 보니 단지 서가를 헐렁하게 유지하는 것만도 이렇게 힘에 부쳐서야 절로 한탄을 하게 된다.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책에 대한 대접이 난폭해져서 동업자들한테 미안할 적이 많다. 나에게는 책 자체를 끔찍하게 애지중지하시던 할아버지의 피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며느리들과 함께 당신이 읽던 업문책만 빼고는 할아버지의 흔적을 모조리 물에 불려 먹물을 빼고 절구에 찧어 가볍고 튼튼한 커다란 함지박을 만들면서 희희낙낙하던 할머니의 피가 섞여 있는 것이다. 참고로 말하자면 그건 그때 우리 집안 여인들이 특별히 난폭하거나 독창적이어서 책으로 그릇을 만들 생각을 한 것은 아니고 일제가 농촌의 녹그릇을 모조리 빼앗아가 그릇이 귀해졌을 때 한지를 불려서 묽게 쏜 풀과 함께 찧어서 그릇을 만드는 게 우리 고장에서 크게 유행했었다. 그렇게 만든 그릇은 가볍고 단단해서 마른 곡식을 저장하는 데 유용했다. 치자물을 들이고 콩기름을 발라 서로 아름다움을 다투기도 했다. 다들 작은 그릇밖에 못 만들었는데 우리 집은 한서가 많아 큰 함지박을 만들 수 있는 걸 할머니는 몹시 흐뭇해 하셨다. 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지겨워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은 옛날에 비해 책이 흔해지고 내 안목으로는 잘 분간이 안 되는 허접한 책, 겹치기 책이 많아졌다는 것하고도 관계가 있겠지만 피는 못 속인다는 생각도 든다. 그래도 내 서가가 자식들과 손자들이 즐겨 찾는 가족 공용의 도서관 구실을 하고 또 책들을 보낼 수 있는 곳도 몇 군데 정해놓고 있어서 서가에서 책이 질식하는 걸 막아주고 있다. 바쁜 사람의 휴식을 흔히 충전한다고 말한다. 휴식은 어디까지나 일을 위해 있다는 소리이다. 그러나 요즘의 나를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안 하는 동안에 달콤한 충족감을 즐기기 위해 일을 하는 것 같다. 일로 충전을 안 하면 휴식은 심심하고 무료한 시간밖에 안 될 테니까. 생활을 단순화해서 주변의 빈자리를 많이 확보하고 싶은 공간욕도 그런 정신 상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일전에는 신축한 우리 본당 도서실에 보낼 책을 추릴 때였다. 거기도 도서실이라기보다는 휴게실 한쪽 벽면에
누구든 마음대로 꺼내볼 수 있게 마련된 서가이다. 그래도 성당이라는 걸 감안해 아이들과 엄마가 같이 볼 수 있는 동화나 교양서적, 종교적인 명상집을 우선적으로 고르게 된다. 일본의 카톨릭 작가 엔도 슈샤쿠의 책을 여러 권 갖고 있어서 그 중에서 번역본인 사해 부근에서를 시집보내는 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90년대에 출간된 책으로 옴기니는 작고한자가 이석봉으로 돼 있다. 내용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책 중간에 접힌 자국이 삐죽이 나와 있어 이상하게 여기고 펼쳐보게 되었다. 접힌 페이지에는 연필로 밑줄까지 쳐 있어 처음엔 이건 내 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는 버릇이 읽던 페이지에는 반드시 표시가 될 만한 걸 끼워놓지 접지 않을 뿐 아니라 읽다가 기억해두고 싶은 좋은 문장을 발견했을 때 밑줄이라는 걸 쳐본 적은 절대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남이 해놓은 것처럼 호기심 반, 경멸하는 마음 반으로 밑줄 친 부분을 읽어가면서 그 밑줄은 내가 친 게 틀림없다는 걸 인정 안 할 수가 없었다. 책 내용이 생각났을 뿐 아니라 그때 내 마음 상태까지 어제 일처럼 선명하고 고통스럽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책은 2차 대전 말기, 인기가 없다 못해 구박까지 받는 카톨릭의 대학을 나와 하나는 작가가 되고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성서학을 공부하는 두 사람의 동창이 예루살렘에서 만나 사해 부근을 여행하며 대학교 시절의 신부나 수사 교수들과 동료들을 회상하기도 하고 신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나누기도 하는 장과 성서에 나오는 인물들을 성서에 기록된 대로가 아니라 작가 마음대로 상상한 허구의 장이 번갈아가며 나오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내가 접어놓고 밑줄까지 쳐놓은 부분은 예수가 처형되기 전 총독 빌라도와 대면하는 장면이다. 성서에는 빌라도가 예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인가라고 물으니 예수께서는 그것은 네 말이다 라고 대답한 걸로 돼 있다. 사복음서가 똑같이 증언하고 있으니 그건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엔도가 쓴 그 장면은 소설이니까 좀 다르다. 내가 밑줄 친 부분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유령처럼 그 사나이 예수가 다시 집무실 입구에 세워졌다. 사나이의 야윈 손에는 갈대잎이 쥐어져 있었다. 빌라도는 침묵 속에서 사나이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빌라도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는 죽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네. 그대를 따라다니는 자들은 다 어디로 갔나? 사나이는 계속 빌라도를 바라보기만 했다. 민중이란 그런 거지. 그런데 왜 돌아왔나? 왜 나를 말려들게 하나? 나는 편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리아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스쳐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도 스쳐갈 셈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도 그대의 흔적을 남길 셈인가? 세야누스의 저택에서 마룻바닥을 닦고 있는 꿈속의 어머니. 그것이 또 망상처럼 떠올랐다. 빌라도는 하층 계급 출신이었으나 로마 귀족 세야누스의 신임을 얻어 유대 총독까지 되었지만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어머니를 몰라라 해서 어머니는 세야누스 저택의 청소부로 살다가 죽었다. 나는 그대를 잊을 걸세. 그는 사나이에게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떠오른 어머니 얼굴을 향해 그렇게 말했다.
사나이의 몸이 조금 움직였다. 그리고 나직하지만 강한 확신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내가 한번 그 인생을 스쳐가면 그 사람은 나를 잊지 못하게 됩니다. 왜지? 내가 그 사람을 언제까지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놀라서 얼굴을 들었다. 그때 창밖에서는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는 군중의 고함 소리가 합창처럼 들려왔다. 괄호 안은 내가 붙인 과잉 친절이고 위에 인용한 것이 밑줄 친 문장의 전문이다. 연필로 친 문장은 희미한데 스쳐간다에만 몇 겹이나 진하게 덧칠이 돼 있다. 그 밑줄 때문에 그날 그 책을 기증하는 책에서 제외시켜 간직하고 있다. 독자가 책에 밑줄을 긋는 것은 그게 명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읽을 당시의 마음 상태에 와닿기 때문일 것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밑줄 긋는 일을 기피했다면 그것도 일종의 허영심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여학교 다닐 때는 책이 귀할 때여서 그때 읽은 대부분의 책은 빌려보았다. 달콤한 연애소설은 순변을 정하고 돌려볼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남들이 보던 책이니까. 특히 세계 명작으로 알려진 책에서는 밑줄이 그어진 문장을 발견하는 수가 드물지 않았다. 남의 밑줄을 보는 게 당시 건방기 많은 소녀에게는 은밀한 쾌감이 되지 않았나 싶다. 겨우 요 정도의 문장이 뭐가 좋다고 밑줄씩이나 유치하긴 하는 우월감까지 먼저 읽은 동무들에게 느꼈을 것 같다. 그런 나는 얼마나 겁쟁이인가. 남이 나를 그렇게 경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밑줄 같은 건 절대로 안 칠 것 따위나 신조로 삼았으니까. 밑줄 친 그 책의 출판 연도를 보면서 역시나 하고 내 생애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렸다. 심한 불면증과 곧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죽고 싶기도 한 고통과 그걸 아무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잘난 척 때문에 심신이 마모돼 갈 때였다. 그래도 그때가 가장 살고 싶어한 때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그때 열심히 매달린 게 하나님이었으니까. 그 전에 갖게 된 신앙 때문에 그런 극한 상황에 매달릴 때가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으니까. 아무리 매달려도 잡히지 않는 게 하나님이었다. 이 고통이 무슨 뜻이냐고 피토하게 외쳐도 대답 없는 게 신이었다.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그 문장을 만난 것이다. 그건 아마도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 심오한 뜻을 담아낸 명문이어서가 아니라 검불학지라도 잡고 싶은 내 절박한 심정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 밑줄 친 문장이 당장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지금 나는 보통 노인과 다름없이 내 건강이나 우선적으로 챙기며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과 그들이 짝을 만나 새롭게 만든 가족들의 기쁜 일을 반기고 어려움을 나누며 정상적으로 평범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소리 없이 나를 스쳐간 건 시간이었다. 시간이 나를 치유해줬다. 그렇다면 시간이야말로 신이 아니었을까? 앞으로 몇 년이나 더 글을 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작가로서의 나의 새로운 다짐이 있다면 남의 책에 밑줄을 절대로 안 치는 버릇부터 고쳐볼 생각이다. 내 정신 상태 내지는 지적 수준을 남이 넘겨짚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것도 일종의 잘난 척, 치사한 허영심,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폐증이라고 생각되자 그런 내가 정 떨어진다.
자신이 싫어하는 나를 누가 좋아해 주겠는가. 나를 스쳐간 시간 속에 치유의 효능도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신이 나를 속아낼 때까지 이승에서 사랑받고 싶고 필요한 사람이고 싶고 좋은 글도 쓰고 싶으니 계속해서 정신의 탄력만은 유지하고 싶다. 그나저나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지? 고통의 기억뿐 아니라 기쁨의 기억까지 신속하게 지우면서 나 좀 살려줘. 비명을 지르며 뛰어내리고 싶게 시간은 잘도 가는구나.